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으로 내가 한 20년 더 살 테니까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미래를 가지고 살아요. 한승원에게도 시간은 있다. 승려들이 자기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학도 나 스스로를 구제하고 그리고 읽는 독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어떤 값진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꽃으로 장식해 가는 그런 과정이죠. 나는 고향 그러면은 그런 그 맛깔스러운 고기나 해조류, 조개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막 그 기운이 샘솟고 새로운 삶을 더 기운차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렇죠. 내가 광주에서 10년 살고 서울에서 17년 살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살이를 그만두고 이리로 내려왔잖아요. 충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문학의 길을 열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쉬운 7살 되는 해에 내려왔거든요, 이리로.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살아야만 책도 더 잘 낼 수 있고 그 독자들도 더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의 세상을 내다봤어요. 서울에서 반드시 작가나 시인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교통으로는 일일 생활권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통신이 아주 발달해서 요즘처럼 인터넷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을 버리고 이리로 내려왔는데 내 생각이 적중한 거죠. 여기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글도 잘 써지고. 직접적인 그런 동기가 됐던 게 있으셨어요? 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구남매 가운데 내가 그 차남이기는 하지만 광주살이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살이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글은 이제 쓸 만큼 썼다. 내 삶의 가장 그 아름다운 어떤 세계를 표현해야 할 그런 때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 고향으로 내려온 그 계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때까지 읽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고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장에 내려왔을 때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기왕에 있던 한승훈이라는 그 존재에 그 자연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내 영혼의 값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길을 보니까 한승원 산책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비에. 예,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여기 장소도 사실은 원래 장흥군에서 그 선생님께 문학관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이제 문화학교로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건데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건물이 세워지고 길 이름도 이렇게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장흥군에서 문학 관광 기행 특구라고 지금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장흥군에가 송기숙, 이청준 그리고 나 또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외에 소설가들도 있습니다만 시인도 많고 그러는데 장흥에 유달리 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흥군이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문학을 기린다 그럴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되게 1년이면은 약 1,500명 정도 된다 그럴까? 그래서 군에서 이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서 한승원 문학관이라고 하라고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문학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쓴 원고지라든지 무슨 그 사람이 사용했던 만년필이라든지 이런 거 진열해 놓고 구경시키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 텐데 그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한승원 문학학교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강당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작업하시는 공간이 해산토굴이세요. 네. 네, 해산토굴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해산이 제 호고요. 토굴이란 말은 그냥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 토굴 그러면 그 땅굴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해산 토굴이라고 막 해놓고 이 한승원 작가실이라는 것을 옆에다가 안 써놨을 때는 새우젓도 사러 오고 그랬어요. 해산 토굴이라고 명명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타이에 의해서 유배 와서 갇혀 살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사색하고 수없이 많은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정약용 선생처럼 나도 나를 가둬놓고 살아야지. 그래서 해산 토굴에다 나를 가다 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새우젓 장사들이 토굴에다가 새우젓을 갈무리하는 것은 더 맛깔스럽게 곰삭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승원도 해산 토굴에다가 한승원 스스로를 가둬놨다는 것은 한승원의 인생이 더욱더 맛깔스럽게 가치 있어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새우젓이나 한승원이나 그것인 거죠. 정말 자식 같은 작품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이 작품 생각하면 뭐 가슴 한켠이 아련하다라든가 이 작품은 내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작품 지금 떠오르시는 작품 있으세요? 젊어서 어렵게 썼던 거, 고통스럽게 썼던 그런 작품들 가운데서 그런 작품들이 덜어 있는데 가령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든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이제 해변의 길손이라든지 내가 초기에 썼던 뭐 패촌이라든지 그런 그 일련의 소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쓰게 될 그 작품이 내 대표작이 될 거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선생님의 제자 이야기를 담으신 거라고 그렇습니까? 화엄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진 그런 경전인데 그 경전을 소설로 풀어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자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그 제자가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환속을 하고 한 그
여제자가 자기 이야기를 해줘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쓰긴 썼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상상해서 쓴 이야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한자 말로는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은 그 진리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참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나보다도 못하고 못 살고 못 먹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구제하느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은 어떻게 낮은 대로 임하느냐. 그 예수의 그 사상도 말하자면 건강한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병든 양한테 더 사랑을 베푸는 말하자면 자비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종교에서만 그 인간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나 소설가도 인간 구원을 한다는 거죠. 실존 인물을 참 많이 다루셨어요. 서울에 살 때는 그런 소설을 거의 안 썼는데 여기 와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을 그 소설화 시켰거든요. 다산, 추사, 원효, 그리고 초이. 그런데 그런 소설들을 쓰면서 그냥 과연 원효를 쓸 때 원효 사상에 대한 것, 불교와 원효 사상에 대한 것을 제가 광범위하게 공부했고 다산을 쓸 때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그분들의 세계를 공부했고 추사 쓰면서 또 초이 쓰면서 연관된 그런 공부를 했는데 가령 추사라든지 다산은 우리 역사 후기 조선 시대에 대단한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양병전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추사, 다산 그렇잖아요. 그리고 초이 그러면은 유학자들하고 가장 그 소통을 많이 했던 승려로서 대단한 그 사상가였죠. 그러니까 선승이면서 굉장히 그 학자이고, 그러니까 그림, 글씨 이런데 그 능했던 깨달음이 아주 그 훌륭했던 그런 스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눈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의 소설을 쓰면서 내가 많이 새롭게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있죠. 그 결과 이번에 그 사람의 맨발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인방울명창의 일대기도 다루셨는데요. 실제로 그 인방울명창의 그 소리를 참 좋아하시고 북도 직접 치시고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대부터 인방울 그 소리에 그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대한일보 신춘문예 당선해가지고 상금 받아서 전축을 사다 놓고 LP판을 얹어 놓고 북 사다가 북 치면서 소리 듣고 그랬었죠. 김영랑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방울 소리에는 촉기가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촉기라고 하는 것은 이 촉자가 이 더듬이 그 촉감할 때 그 이 촉자거든요. 촉기라고 해요. 촉기가 들어있다 했는데 김영랑 선생의 시 가운데 모란이 피기까지 있잖아요. 모란이 피기까지 보면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죠. 찬란함과 슬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섞인 거, 그것이 촉기라는 거죠. 그분의 소리는 요즘의 소리꾼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소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촉기를 느끼기 위해서 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여자가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셈이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진학을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3년이나 놀아가지고 무슨 진학은 진학이냐,
그 우리 아들딸이 쓴 소설을 보면 나보다 훨씬 참신하고 문장들도 훨씬 섬세하고 내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살아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다.